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 태안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이 4+4 회동이 이르면 10일 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뭐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위원장? 지금 선거구 획정 얘기가 나오는 그 지역구에 계시는 예비 후보자 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예비 후보 등록 날짜는 다가오지 준비해야 될 것은 한두 개가 아닌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그 지난 19대 때만 봐도 정말 임박해서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 선거구 획정이 이 법정 시한까지 정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국에 한 약 1000여 명 정도 예비 후보자들이 정말 등록을 했다가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조한기 위원장. 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어촌 지역구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농어촌이 지금도 소외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소외받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기고요. 다만 농어촌 지역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이번에 편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좀 대안을 찾아서 답을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선거구가 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2대1로 고쳐라. 이렇게 정치권에다 숙제를 내준 게 한참 전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많은 시간은 뭐 하고 이제 와서 정말 초치게 하듯이 이 정치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판을 짓는다고 하시니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그 이론적으로 뭐가 맞고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그것보다는 네.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인 것 같은데 그래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국민 정서도 맞지도 않고 네. 지금 국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힘듭니다. 그 되지도 않고요. 그 문제는 이제 농어촌 지역구를 늘릴 것인가 이제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돈 공천의 온상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많이 어필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그 비례대표로 들어가셨던 국회의원이 뭐 그 비례대표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도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역구를 지금 오늘 보니까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예, 이제 지역구를 16개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내셨던데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지금 더 그래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예.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2대1로 권고를 이미 한 바가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2대1에 가깝거나 그만큼 이제 비례대표가 많이 있는데요. 그 권고대로라고 하면 지역구가 200이고 비례대표가 100 그렇습니다. 정도가 적당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표의 등가성 문제. 선거를 할 때마다 1000만 표 가까이가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48% 정도의 득표를 가지고 정체 의석수의 90% 가까이를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머지 50% 넘는 국민들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손수조 위원장이 정개특위의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을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리포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은 11월 13일.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진전이 없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전격 이루어진 회동 이후 처음 만난 것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했습니다. 회동에서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하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직접 담판으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치 현안 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기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4+4 이런
회담 형식으로 좀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지어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도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14개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에서 과반을 보장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중재 제안을 내므로써 마지막 협상 타결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10여 년간 선거구는 총선 한두 달 전에야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제때 선거구가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백날입니다. 네, 두 분이 다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직접 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하여튼 저런 그 리포트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이 저게 국민 민생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밤을 새우고 뭐 4+4다 뭐다 하면 국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죠. 자기들 문제를 갖고서 저렇게 저거 하나 해결 못하는 정치인들한테 예? 정당들한테 도대체 무슨 저 민생을 챙겨라 국가 살림을 좀 잘해라 라고 이게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참 이게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이게 좀 북한만 벼랑 끝 외교하는 줄 알았더니 여야 모두 지금 벼랑 끝에서 지금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이게. 뭐 어쨌든 4+4 회동을 통해서 뭐 좀 뭐가 됐든 좀 빨리 나와서 이 예비 후보들이 더 이상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먼저 다른 얘기 좀 가겠습니다. 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그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몇 달 전에 그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 건배 행사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죠. 네. 그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 이 질문, 뭐 공격성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총선 출마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제 사의를 보니까 총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 조한기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이 정부의 총리나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외쳤다가 그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3개월 만에 입장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회 전체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주무장관이 여당 총선 필승 외치고 본인도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내년 20대 총선 박근혜 정부의 공정한 관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종섭 전 장관님 접으시는 게 옳고 떠날 때를 아는 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수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건배사가 그 이제 터져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생각이 새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인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눈빛 하나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이렇게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적절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뭐 총선 출마야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니까 나가실 수 있고 그 결과는 이제 유권자의 이제 선거니까 선출되시는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 좀 부담을 안게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당에서 일부러 그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메시지인데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겠죠. 예, 당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지금 또 출마까지 이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확정하니까 네. 뭐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유권자의 결과로서 정치적으로는 두 분 다 총선 건배사도 부적절했고 또 3개월이나 있다가 지금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볼 땐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새누리당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 같다. 지금 손수위 위원장도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위원장? 이 또한 좋게 해석을 하려 해도 당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운대 기장 쪽으로 이제 출마를 예.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과 어떤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고 너무 테크닉적인 면이 더 기술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이 팩스 입당을 했다는데 뭐 새누리당과 김만복 전 원장 사이에 뭐 저 서로 주장이 엇갈려요. 그래서 무슨 진실 공방 같은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저 관련 리포트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팩스 입당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기장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면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기장에 도전해볼 생각으로 입당 신청서를 냈으며 그동안 고향 사람들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입당 허가서나 당원증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입당 원서를 낸 뒤 1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 사무실에 들른 것은 새누리당 당원이라는 인식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고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주변 인사들이 보수 일색인데다 새누리당 정책과도 정서가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이 발표하는 공천 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공천 신청 문제도 결정하겠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출마해 당선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김 전 원장의 태도를 강력 비난하면서 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현입니다. 예, 조한계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아주 안 좋은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참담한 심정이 들고요. 저렇게 국정원장을 지낸 분의 갈짓자 행보가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 논쟁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팩스로 입당 원서를 넣고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에 의하면 같은 달 8월 27일 날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 8월 31일 날 2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고 그리고 9월 10일, 10월 12일 자동이체로 10,000원씩 당비 납부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한 인물 소개 기록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김만복 씨는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해서 그냥 가서 뭐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진실 공방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실무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제 각 당협위원장에게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시당 도당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누구든지 국민 누구든지 입당을 하게 되면 그 신의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의 축하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당 그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빠지는 게 그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 입당을 신청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당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 당에 가서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은 엄격한 해당 행위입니다. 네. 아 참네.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참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복 전 원장 사실은 지금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이 지금 기장 재보궐선거 때의 행보 때문에 지금 당에서 뒤늦게 뭘 징계를 한다 이러는데 해당 행위로 사실은
지금 국정원이 고발한 전 정권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의 입당을 별 생각 없이 환영했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입당을 환영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나 네. 또 황진아 사무총장의 발언이 그렇거든요. 이를테면은 우리 당이 온 걸로 네, 봐라. 이 우리 당이 그만큼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힘이 환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이제 김만복 그분이 와서 우린 참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정권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야권에 계시던 분도 우리 당에 올 만큼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우선 근데 김만복 전 원장님의 어떤 그 행보들이 예. 이때까지 행보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국정원장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우리 당이 왔다고 당이 환영했다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당원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김만복 씨가 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도 어쨌든 다 사무처 통해서 최고위에다 보고가 됐을 테니까 그냥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절차가 저는 궁금한 것이 예. 그 하루에 한 명, 두 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아니고 많이 오거든요. 어쨌든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입당 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딱 처리하고 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어떤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그런 얘기가 오간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지금 한 두어 차례 제기했었죠. 네. 그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분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그냥 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새누리당의 지도부에서도 환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놓고 또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당에서 징계 절차 얘기를 꺼내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모양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그림이 연출됐기 때문에 저는 진실 공방 여부보다는 이런 방식이 우리 정치의 전체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 같습니다. 아이 참,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참 손수위원장은 이번 12.8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이었죠? 네, 저희 지역구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선 이겼습니까? 네, 승리했습니다. 부산이 이번에 한 군데 빼고 모두 이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선거는 결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 그 선거를 막상 해보니까 이게 교과서 전국의 한 가운데서 치러졌잖아요. 네. 그 민심이 어떻던가요? 사실 이제 그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문제였지만 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민생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 경제 문제 그것이 1순위였고요. 예. 그리고 국정화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의 이제 어떤 큰 거물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들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저희 사상구 같은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표의 해당 지역구였기 그래요.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구보다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그 표차가 어떻게 났습니까? 60대 30 해서 이제 좀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큰 득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표차가 좀 컸다는 네네.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요인은 저는 낮은 투표율, 20%대 투표율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착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에다 큰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 갖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광주의 천정배 의원,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을 이걸 저격수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겨냥해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들어올려 와요. 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아직 광주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히 제 1순위는 인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까? 제가 석사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그 천정배 의원님이 지금 우리 당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무슨 저격을 해야 될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찔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송영길 전 인천시장님은 인천에서 정치적 잔뼈가 굵고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인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이 호남에 기반을 둔 천정배 의원님과 우리 당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연대할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협력과 연대로 가면 뭐 굳이 저격수를 보낼 이유가 없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천정배 의원이 진정한 호남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려보겠다 이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격수를 보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정치 도의상 그럴 그렇게 경우에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특히 우리 당에서 호남 민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예. 호남 안에서 우리 당과 비슷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천정배 의원님과 그런 식의 경쟁을 하는 것은 예. 국민들이 좋게 알겠습니다.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해석할 때는 호남 민심이라는 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호남 내에서만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각각에 계시는 호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심을 정말 다 잡으려면 저는 문재인 대표님의 큰 결단만이 전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